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류태영 박사님의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땅 한 평 없는 농부. 그래서 머슴살이로 연명해야 했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나. 가난해도 어쩌면 그렇게 가난할까 싶은 환경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부모에 대해, 세상에 대해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누울 곳이 생기면 그곳으로 인해 감사했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감사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도리어 가난으로 인해 나에게는 가난한 농촌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꿈이 생겼고, 결국 덴마크와 이스라엘 유학을 통해 그 꿈을 실천할 수 있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된다. 내 바람이 있다면 내가 걸어온 발자국 위에 다음 세대들의 발자국이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삶을 통해 정리한 6가지 인생 철학이 있다. 그것은 꿈, 꾀, 끼, 깡, 끈, 꼴이다. 꿈이란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꾀란 삶을 위한 지혜이며, 끼란 자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전문성을 말한다. 그리고 깡이란 도전 정신이며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끈이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며, 꼴은 자기 자신의 강점과 개성을 말한다. 나이 들어 지난 길을 돌아보니 내 삶의 원천은 바로 신앙과 도전 정신이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만들어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강한 도전 정신으로 맞서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다. 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았던 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높지 않은 벽도 넘을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 행하는 성인식 풍습 중에 중요한 의식이 있다.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 한 자루만 쥐어주고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간다. 그곳에 아들 혼자 있도록 하고 아버지는 되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들은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사로잡힌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그러나 새벽녘이 되어서 날이 밝으면 아들은 깜짝 놀라게 된다. 자기를 혼자 남겨두고 간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그를 지키기 위해 안전무장을 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 같았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전라북도 임실군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안은 가난했다. 내가 살고 있던 마을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 어머니가 먼저 주님을 영접했고 나와 동생들은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어느 주일 전도사님께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니? 우리를 위해서요. 전도사님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셨다. 그러자 내 뒤에 있던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라고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만민의 죄를 위해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셔서 순종하신 것이니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한참 뒤에 전도사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가르쳐 주셨다. 나를 위해서? 류태영을 위해서? 나는 마음에 강한 거부 반응이 왔다. 우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라면 나도 이해가 될 법한데 나를 위해서라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아침도 못 먹고 교회에 왔고 모든 조건으로 보아도 너무나 형편없는데 혹시 면장 아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 주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평범하지만 너무나 특별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의 감동과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내 생각과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날마다 좋으신 그분과 교제하며 지금까지 70평생을 감사함으로 인생을 헤쳐나오고 있다. 형편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역을 맡기셔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1954년 6월 9일 완행열차는 나를 임실에서 서울로 실어다 주었고 열차의 기적 소리는 내 인생의 중요한 서두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서울 생활은 신문팔이, 구두깎이로 연명했지만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정도로 어려웠다. 내가 처한 환경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었다. 그나마 미군 하우스보이가 되어 잠자리와 생활이 조금 안정되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에 감사했다. 야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무작정 찾아가 울며 떼를 써 입학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다행히 미군들은 기독교인이 많아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교회 다녔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다. 신앙과 열심은 내 인생의 기본기처럼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인생 습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의도 백사장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해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맞았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진행된 철야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는 시련도 함께해 그의 여름은 아이스케이크 장사로 살아야 했다. 환경은 내 꿈과 점점 멀어져 가는 듯했다. 먹고 자고 일하고 학교 다니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 마음이 착잡했다. 문득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춘원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 나는 책장을 넘겼다. 힘이 있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책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래, 물질적인 것도 큰 힘이지만 지혜와 지식은 더 큰 힘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책은 나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함께 불어넣어 주었다. 어려울 때 나의 또 다른 힘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갔다. 어머니의 사랑은 신앙을 알게 했고 사람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했으며 사랑이 바탕이 된 참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고민을 어머니와 나누면서 길을 찾아갔다.
서울로 상경할 때도 어머니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믿어주셨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셨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래를 함께 설계할 후에 나의 아내가 된 이소영과 함께 신학교에 학사 편입으로 입학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소영의 마음을 알기 위해 같은 일기장에 일기를 쓰기로 제안했다. 함께 일기 쓰기는 나와 소영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사랑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신학교 입학 후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손에 잡았던 법률 서적은 종교 서적으로 바뀌었고 강태국 박사의 사상과 가르침에 따라 한국 농촌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다. 그래서 강 박사님의 지도와 후원에 따라 용인 복음 농민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헌신을 했었다. 나는 학생들과 농부들과 함께 광대한 농토를 개간하고 경작했다. 그리고 토끼와 송아지를 사육하고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심었다. 감자와 고구마도 심었다. 어느 날은 수확한 농작물 감자 한 트럭을 싣고 수원 청과시장에 내다 팔려고 갔는데 가격이 밑바닥이었다. 하는 수 없이 서울까지 농작물을 팔러 갔다. 결국 감자를 판 값은 2번의 운송비를 주고 나니 빈손이었다. 용인으로 돌아올 차비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 농촌의 현실과 유통 과정까지 직접 체험했다. 그것은 우리 농촌을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가르쳐준 학습이었다. 그 며칠간 고뇌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우기도 생겼고 꿈도 더 커졌다. 그 과정은 미래 설계도를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 꿈의 일부였던 소영과도 결혼을 했다. 결혼은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왔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닥에 있었던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힘은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터 가졌던 유학의 꿈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다. 후에 해외 유학을 떠날 때에도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내가 길에서 떡 장사를 해서라도 아이를 키울 터이니 유학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장가를 가고 첫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떠날 수 있게 해준 아내가 한없이 고마웠다. 그런데 작은 부족으로 농민학교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 농기구, 학습차로, 실험용 작물조차 살 수 없었다. 나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류다령 박사의 책에서 영향받은 덴마크 유학에 대한 꿈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13년 되던 해, 기도 중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한 논문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 나는 즉시 한국 농촌의 미래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고 영문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나를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누구에게 보낼지 대상은 없었다. 당시 한국에는 덴마크 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기도 중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와 논문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도서관에서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 덴마크의 국왕이 프레드릭 9세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비워두었던 수신자 자리에 프레드릭 9세 국왕 귀하라고 썼다. 그런데 주소를 알 길이 없었다. 고민하다가 새벽이 오기가 무섭게 나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았다. 이번에도 소리 없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 나라 우편 배달부가 국왕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느냐? 무릎을 쳤다.
집으로 돌아와 프레드릭 9세 국왕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영문 격식에 맞춰 쓴 후 우체국으로 달려가 발송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모한 짓이었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를 작은 땅 한국에서 한 청년이 보낸 편지가 국왕에게까지 전달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한 달 만에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당신의 편지를 국왕께서 보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나에게 맞춰주겠다는 답신이 왔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덴마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학비는 물론 체류비까지 국비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덴마크 외무성의 초청장과 왕복 비행기표가 나에게 배달되었다. 무모한 도전이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었다. 꿈은 적극성과 만날 때 열매를 맺는다. 덴마크에서의 유학 생활은 나에게 국제적인 만남, 넓은 시야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 농촌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교육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지침을 몸으로 배운 시기였다. 축복의 땅, 기회의 땅 덴마크는 나의 제2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나를 만들어준 고마운 나라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조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은 너무도 참담했다. 가난한 농촌 현실을 바꿀 비책이 필요했다. 나는 꿈을 이루고 변했건만 고향도 집도 변함이 없었다. 더구나 입국 전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선진국의 농촌 현실과 우리나라는 너무 차이가 났다. 나는 나름대로 농촌 개발에 대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이때 건국대학교 설립자이신 상어 유석창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이상과 꿈 그리고 지나온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나를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학생들의 정신교육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했다. 나는 건국대학교에 적을 두고 건대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주변의 농촌에 나가 농촌 개발 운동을 열렬히 하였다. KBS 라디오 방송에 연속 출연하기도 했다. 이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정부의 농촌 개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청와대를 방문, 장차관급 비서관들과 5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 담당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근무할 방을 준비하고 일할 사람을 인선하여 본격적인 새마을 운동 추진의 주역이 되어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한 계기가 있었다. 당시 나는 박사 학위가 없었다. 그런데도 청와대 내에서는 류 박사로 통했다. 새마을 전진대회에 참석해도 나는 류 박사로 소개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왜곡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학위 공부를 위해 이스라엘 유학을 결심했다. 곧바로 이스라엘 외무성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고 청와대에는 사의를 표했다. 이스라엘에서의 유학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더 나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코스였다. 그 어렵다는 히브리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대학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석사학위 2, 3년, 박사학위 5년, 총 8년은 걸려야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없었다. 조국의 현실 앞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결과 4년 반 만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석으로 마칠 수 있었다. 주위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스라엘에서의 성과 역시 신앙과 노력이 만든 결과였다. 그러나 졸업 후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농촌 사회학을 히브리어로 강의하게 되었다. 나 자신도 놀라울 뿐이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와 건국대학교에 둥지를 틀고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건국대학교에서도 여러 보직을 맡아가며 제자들을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보내는 산파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국내외 각종 강연을 통해 농촌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의 발자취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를 만들어 왔고 독서의 힘이 나를 든든히 세워갔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일이 이루어져 갔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은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고난과 좌절을 맛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또한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골 소년인 내가 어떻게 스스로 대학 진학의 꿈을 꾸고 외국 유학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자문 역할을 하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으며 대학 교수이자 부총장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꿈과 믿음의 수산이었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1. 꿈을 계획하라. 꿈 잉태하기. 내 삶을 돌이켜보면 꿈이 나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기를 좋아했고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지금의 나는 꿈이 만든 작품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부모들을 만날 때 그리고 청년들을 만날 때 꼭 부탁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꿈을 잉태하라는 것이다. 꿈을 잉태하라는 말은 어문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잉태라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배에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잉태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다. 소나 말이 새끼를 가지면 새끼를 잉태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새끼를 뱄다고 한다. 잉태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다. 꿈을 잉태하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꼭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꿈을 잉태한 사람은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자세로 꿈을 바라보고 관리하며 살아야만 그 꿈이 훌륭하게 해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기를 임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는 임신한 순간부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아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아주 집중적으로 아기를 초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 나의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보니 자다가도 뱃속 아기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며 여러 상상을 다 했다. 어떤 때는 뱃속 움직임이 느껴지면 아기가 웃는가 보다, 아기가 오줌 쌌나 보다 라며 뱃속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하고 생각하여 웃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평소에 먹지도 않던 홍어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홍어를 사다가 주었더니 아내가 말하는 것이 걸작이다. 여보, 아기가 홍어를 먹고 싶었나 봐요. 난 그 소리에 배를 잡고 웃었다. 실은 산모에게 칼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가 홍어를 먹고 싶도록 반응한 것인데 아내는 그런 것도 아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꿈 관리하기.
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다. 어느 젊은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임신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깊은 인상이 남아있다. 첫 아기를 임신한 이 젊은 엄마는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생활 습관까지 바꿨다는 것이다. 시골에는 소파나 의자가 없어서 평소에는 자기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았는데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는 아기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돌바닥에 앉아 벽에 비스듬히 기대 앉거나 반은 들어눕는 자세를 했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는 니은자 모양으로 반드시 앉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평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개만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임신 후에는 아기를 위해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네 골목을 지나가다가 동네 아줌마들이 상스러운 욕을 하며 싸우면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돌아서 다니거나 그 자리를 빨리 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가야, 저런 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다. 흉내내서도 안 된다. 그 젊은 엄마의 말이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정말 지혜로운 엄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태아를 위해 책을 읽을 때에도 영양가 없는 내용의 책보다는 내면에 도움이 되고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이라는 것은 수십만 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독자가 이해해야 한다.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서 독서를 한다면 아기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책들을 읽어야 한다. 엄마의 독서 양식은 아기에게 전달되고 해산날에 머리 좋은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자신의 꿈에 좋은 영향을 미칠 양서를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꿈이 해산될 때 튼튼하고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산날 기대하기. 꿈을 잉태하면 반드시 그 꿈은 해산할 날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산날까지 어떻게 꿈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 점이다. 임신을 했어도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처럼 꿈도 관리가 없으면 시들어 버릴 수 있다. 임신한 엄마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태아 교육이다. 태아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기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산모가 태아에게 집중하고 조심하면 엄마는 훌륭한 아기를 낳는다. 잉태를 하면 반드시 해산을 하게 된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꿈도 잉태되면 어떤 형태든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의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꿈을 아름답게 살찌워야 한다. 몇 년 전 미국 맨해튼에서 미국 사람들 수백 명 앞에서 영어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주된 내용은 꿈을 잉태하고 관리하고 가꾸면 때가 되어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내 강의에 감동을 받았다.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도 있었고 회사의 전무, 부장 등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들은 보통 연봉 80만 불 이상을 받는 사회의 지도층들이었다. 강의가 다 끝난 뒤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You changed my future. 당신은 나의 미래를 바꾸었다라며 나를 치켜 세워주었다. 그리고는 만약 10년 전에 당신의 강의를 들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라며 내 강의에 대한 감동을 표현했다. 바라기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그런 감동이 가슴에 가득 차고 삶에 적용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나는 꿈이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 삶은 크고 작은 꿈들이 모자이크처럼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냈다. 사람은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진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고 큰 꿈들이 많이 있다. 어렸을 때 가지는 꿈, 청소년기의 꿈,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가지는 꿈이 있다. 나는 나이가 들은 지금도 꿈을 꾼다. 꿈이란 무한대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꿈을 꾸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슴이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고 생겨난 열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꿈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 사람은 간절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다.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생활 양식 모두가 변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코드는 이 꿈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건실하게 자라고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꿈은 해산되는 과정까지 보호받고 잘 이루어진다. 내 인생 시간을 38년 전으로 돌려보자. 내가 어릴 적부터 꾸었던 꿈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38년 전에 덴마크의 왕이 나를 초청해 주었다. 상상해보라.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던 시절에 내가 덴마크에 유학을 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다. 농촌 시골 마을에서 자란 내가 덴마크라는 선진 농업국을 발로 밟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당시 내가 본 덴마크는 지상 천국이었다.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나를 초청해 주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교육 부문을 먼저 말하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모든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가 없다. 모든 것이 무료 교육이다. 더 놀라운 것은 덴마크에 유학 온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는 시설이 아닌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수준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덴마크 왕립 농과대학교 안에는 원예대학, 축산대학, 작물대학, 가공대학 등 단과대학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과가 따로따로 개설되어 있다. 그곳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개인 연구실을 준다. 돈 한 푼 안 내고 최고의 시설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정규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업 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그런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몇 년 전 놀라운 사실을 더 알았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덴마크에 보내려고 했더니 언어 습득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언어 교육 과정도 모두 무료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국경과 나라, 인종을 초월해서 무료 교육을 시켜준다. 정규학교, 언어학습과정, 전문학교, 기술학교 모두가 모든 세계인에게 열려있는 교육 공간인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덴마크 학생이 무료로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유학 신청을 하고 상대 나라의 대학원 입학 허가증만 받아놓으면 정부에서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등록금 모두를 제공해준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이 덴마크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지상 천국 덴마크의 복지 정책이 너무 부러웠다. 나는 2년 간격으로 덴마크에 출장을 다녀오고 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지금도 세계 1등 복지 국가다. 나는 그런 덴마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꿔보았다. 우리나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나라,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나라, 교육의 미래를 거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황혼에 접어들면서도 그렇게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간다. 보고 들은 환경은 꿈을 자라게 한다. 덴마크에는 모든 병원이 국립병원이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도 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환자들을 치료한다. 덴마크의 모든 의료시설 이용은 무료다. 의료보험도 없다. 아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덴마크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의료비는 무료이고 심지어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도 모든 의료 혜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덴마크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덴마크 내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발견되면 그것도 무료로 치료해준다. 쉽게 말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병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낫게 해준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집 문제도 덴마크에서는 걱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폭등, 전세 대란 등으로 정부가 대책 마련의 고심이지만 덴마크는 그런 것이 없다. 덴마크는 집이 없다고 하면 집값의 80%를 연리 2%, 3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그러면 집값의 20%만 내면 들어가는데 그 20%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10%는 직장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집값의 10%만 준비하면 집을 장만하게 되는 것이다. 덴마크는 집이 국민 1.3인당 한 채씩이다. 집 물량이 너무 넘쳐서 집을 사려고 경쟁하지도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지도 않는다. 속된 말로 덴마크는 집값이 헐값이다. 몇 년 전 덴마크에 갔을 때 덴마크 옛 친구를 만났다. 그때 마침 조카가 집을 샀다며 집 구경을 가자고 했다. 덴마크에서 네 번째 큰 도시의 도심을 지나 조금 외곽에 있는 덴마크 친구의 조카 집을 방문했다. 도착해보니 조카가 없어서 잠시 집을 둘러보았다. 빨간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집이었다. 지붕의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있었다. 덴마크 집들은 대부분 지붕의 경사가 가파른데 이유는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이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 각도를 높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 공간은 다락방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 덴마크에는 대부분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웃집이 다 보이고 이웃집과 왕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집을 둘러보면서 입이 쫙 벌어졌다. 집은 100평 정도 되어 보였고 정원이 400평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여러 과일나무도 심겨져 있었다. 사과나무도 있었는데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땅바닥에도 여기저기 빨간 사과가 떨어져 있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집을 구경하고 있는데 자동차 소리가 났다. 친구의 조카가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집을 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조카인 줄 알았는데 20대의 젊은이였다. 부인이 25살, 남편이 27살이었다. 생김새와 외모는 대학생 같았다. 삼촌이 온다고 슈퍼마켓에서 먹을거리를 사오는 길이라고 했다. 부스럭거리며 먹을거리를 내려놓는데 빨간 사과가 보였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정원에 있는 빨간 사과는 못 먹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웃으며 사과 하나를 따더니 대충 닦아서 나를 주었다. 아니 씻지도 않고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럼요. 한번 먹어보세요. 나는 그가 따준 사과를 받아서 먹어봤다. 그런데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이렇게 맛이 좋은 사과가 있는데 왜 또 사과를 사왔나요? 보는 것이 아름다운데 사과를 다 먹어버리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떨어진 사과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그들의 사고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풍요로운 환경과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처럼 보였다. 우리는 대부분 먹기 위해 유실수를 심어 놓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 내가 깨달은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것이 미래의 풍요로움과 꿈을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미래의 한국 농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덴마크에 가면 특이한 장면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도시든 농촌이든 집집마다 국기 개양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곳에만 있는데 덴마크는 특이했다. 국경일도 아닌데 어느 집에 국기가 올라와서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일행에게 물었다. 저 집은 왜 국기가 걸려있죠? 이 집만 애국자 집인가요? 오늘이 국경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집 식구 중에 누가 생일이 있는가 보네요. 생일요? 생일인데 국기를 왜 달죠? 덴마크는 식구 중에 생일이 있으면 국기를 걸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집 식구 중에 누가 생일이 있나 보다 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47,000달러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주 가난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정부에서 연금을 준다. 또 실업수당이 있는데 실업수당은 직장에 다녔을 때 받았던 월급의 80%를 정부에서 지급한다.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일보다 실업을 택한다. 나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덴마크를 보면서 부러웠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38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나를 지금까지 우리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감사합니다.